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존엄에 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정책과 복지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의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40대는 2018년 10명, 2019년 18명, 지난해는 23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 평균 증가율만 무려 32%에 이른다. 또 50대 무연고 사망자 역시 2018년 30명, 2019년 44명, 지난해 59명으로 늘어나며 25.3%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같은 기간 전국의 40대와 50대 무연고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4.4%, 5.5%인 것을 고려하면 인천의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인천의 40대, 50대 무연고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40대, 50대의 높은 비율을 꼽는다. 지난해 인천의 1인 가구 32만 4,841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은 50대이다. 4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15.5%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만 몰려있어 인천의 40대, 50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40대, 50대는 경제적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혜진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 관련 연구를 보면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 해체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현상 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중장년층 무연고 발생 사망자가 발생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중장년층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혼 및 미혼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실직 및 휴폐업 문제 등에서 중장년층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맞춰 연수구는 현재 50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예방 사업을 혼자 사는 50대 이상의 남성 등으로 확대한 상태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0대, 50대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쉬운 사람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 이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 위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체계와 그들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요즘 1인 가구나 혼자 살아가는 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죠. 사실 나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사회적으로 1인 가구 문화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사에서는 문제의 초점이 40대, 50대에게 맞춰져 있고 중년층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서 그렇지 사실 노년의 문제도 꽤나 심각하죠. 혼자 고독사 하시는 그런 노년의 비율도 만만치 않고요. 또 생각해보면 비단 중장년층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청년이나 청소년, 유소년에 있어서도 문제는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일들은 특히나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40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2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의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냈고 10년 전부터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2014년 암 진단을 받은 후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했다.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며 수차례 호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여 생활한 점, 피해자가 유서에서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존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품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는데 존엄에 관해서 철학자 칸트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목적 자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단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하지만 인격에 갖춰진 인간성은 목적 자체로서 비교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말인데요. 이 가치를 칸트는 존엄 또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말로 존엄을 말해보자면은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두는 게 존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존재가 가치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자본의 보유만큼 그 소유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사람 자체에게 가치를 두고서 그 사람을 존엄하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생산성도 없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존엄하게 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쉽게 답할 수는 없겠죠. 특히나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가치를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엄하게 보고 있느냐 물어보면 복지의 대상, 베풀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것 내어주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내어주더라도 생색내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 존엄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시대마다 지혜자들도 여러 말을 해왔었고 성경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까지 제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인데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아닐까? 존엄이란 게 원래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존엄에 관해서 그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게 핀트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엄이란 게 물질이나 자본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더라도 요즘은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하죠. 사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 선물을 고르면서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면서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헤아려 보는 시간과 정성이 사실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옳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길 지나다가 잡초가 꽤나 많이 자란 운동장이 보였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문득 어릴 적에 국민학교 시절에 체육 시간에 반 아이들과 운동장 잡초를 뽑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무 복도에도 왁스칠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고 보면 소속감을 가진다는 거는 시간과 정성과 애착을 둔다는 말 같아요. 그렇다면 잡초 뽑기는 당시에는 짜증나는 일이었긴 하지만 돌아보니까 학교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간과 공간과 사물에서 사람까지도 정성도 애착도 소속감도 아낀다는 건 참 많이 사라진 듯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버리죠. 아이는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는 용역에 맡기고요. 부모가 늙고 병들면 시설이나 병원에 모십니다. 사람도 바꿔요. 편하긴 하지만 조금 삭막하고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는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참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사람인가? 이게 내 새끼인가? 이거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태어난 애는 이 양수에 불어가지고 막 쭈글쭈글해요. 상상했던 그 뽀송뽀송하고 예쁜 아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처음 봤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쏟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좀 낯설었어요. 반대로 엄마들은 이야기가 좀 다르죠. 10달 동안 몸속에 품고서 금이야 오기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마저도 요즘은 유기하거나 버리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목적으로 두려면 역시 시간과 정성이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때 2-3시간마다 깨워서 먹이고 재우고 똥 싼 거 치우고 목욕시키고 하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애가 활짝 웃거나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게 또 감동이죠. 그렇게 정이 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놈 없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보면 존엄은 수단이니 목적이니 어려운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으면서 같이 견디는 게 사람을 존엄하는 길로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사랑하라 라고 했었나 봅니다. 네, 존엄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